또 만나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무한도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어제 읽어드렸던 목차는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떤 목차였죠? 아저씨 스노우보더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이라는 목차랑, 그리고 소소하게 시작하자 라고. 잠시만요. 맞네요. 소소하게 시작하자라는 우리가 챕터를 읽었었죠. 오늘은 도전 도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책에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목차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 없이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목차의 제목은 자우스의 사랑입니다. 치바현 호나바시에 자리한 세계 최대급의 실내 갤랜드 자우스를 폐쇄한다는 소식은 내가 스노우보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들려왔다. 아직 봄 산에는 눈이 남아있고 그다지 스노우보드에 빠져든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그저 그런가? 거품 경기의 상징이 또 하나 사라지는구나 라는 정도였다. 그런데 각지의 갤랜데가 일제히 휴장에 들어가자 자우스의 고마움이 절절히 몸에 스미는 것이었다. 드디어 남들처럼 조금 탈 수 있게 된 참이어서 머릿속은 오로지 스노우보드로 가득 차 있는 무렵이기도 했다. 5월 중순쯤부터 나는 거의 혼자 매주 자우스를 찾아갔다.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몹시 창피했다. 봄이 무르익은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스노우보드를 타려는 이들은 예외 없이 능숙한 선수일 것이고 무엇보다 일단 젊디 젊은 친구들일 터였다. 나 같은 아저씨가 서투르게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어지간히 비웃을 것이라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달랐다. 아닌 게 아니라 능숙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초보자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반절 넘게 그런 손님이었다. 게다가 능숙한 친구들은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정신이 팔려 남의 스노우보드, 게다가 서툴기 짝이 없는 스노우보드 따위 전혀 안중이 없었다. 그들은 이쪽을 돌아보지 않지만 내 입장에선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크게 참고가 된다. 특히 리프트에 탔을 때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술을 훔치기 딱 좋은 찬스다. 빈번하게 드나들다 보니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른바 단골이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나도 그런 단골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단골은 일단 틀림없이 능숙하다. 아니, 나를 빼고 그렇다는 얘기지만 그들은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리프트 대기 시간도 짧아서 묵묵히 몇 번이고 스노우보드를 탄다. 매너도 좋다. 그런 단골 중에 그녀가 있었다. 위아래 빨간 보드복에 니트 모자를 썼고 횡양 고글을 쓰고 있었다. 리프트 위에서 내려다보니 상당히 눈에 띄었다. 그렇게 차림새도 두드러지는데 엄청나게 잘 타기까지 했다. 턴의 정확도는 누구보다 뛰어났다. 게다가 임기응변도 상당하다. 상급 코스의 경사면을 레귤러로도 구피로도 능숙하게 타고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과 자칫 부딪히는가 싶으면 슬쩍 몸을 돌려
그랜드 트리까지 가볍게 치우고 다시 휙휙 타고 내려가는 그야말로 눈 위의 빨간 닌자였다. 그녀를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나뿐만이 아닌 모양이어서 리프트에 함께 탄 다른 사람들도 곧잘 저 여자 진짜 대박 이라면서 감탄했다. 어느 날 그런 그녀와 리프트를 함께 탄 적이 있었다. 4인승 리프트였지만 그때는 우연히 나와 그녀 둘뿐이었다. 말을 걸기에는 다시 없는 기회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낯선 사람이 불쑥 말을 건네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찝쩍거린다고 오해하면 그것도 난처하고 스노우보더 잡지의 편집자라고 할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지. 이래저래 망설이는 사이에 리프트는 정상에 도착해버렸다. 나의 소심함을 내심 저주하며 빨간 보드복의 그녀가 경쾌한 걸음으로 리프트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딱한 사나이를 신께서는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녀와 대화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장소는 갤랜데 바로 옆에 패스트푸드점 휴게실이고 더구나 그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거 써도 돼요? 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말이었다. 그녀가 이거라고 한 것은 잿더리다. 그 패스트푸드점은 항상 붐벼서 잿더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내가 쓰던 잿더리를 함께 써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물론 나는 흔쾌히 괜찮다고 말했다. 여태껏 동경해온 그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은총을 받은 것이다. 손님이 많네요. 나는 마음 먹고 말을 건넸다. 그렇죠? 아침이 되면서 갑자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담뱃재를 떨궜다. 커다란 눈은 양끝이 살짝 치켜 올라갔고 침묵할 때는 입술이 시옷자 모양이었다. 그야말로 승부욕 강한 말괄량이 아가씨라는 인상이다. 이제 곧 폐쇄된다고 하니까 서둘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해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창 너머로 갤랜데를 바라보며 불쑥 말했다. 여기 없어지면 내년부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쓸쓸해 보이는 여벌굴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올 2월 말에 처음으로 스노우보드를 시작한 나와는 다르게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연습을 거듭했을 게 틀림없는 그녀에게 자우스의 폐쇄는 견디기 힘들 만큼 슬픈 일인지도 모르겠다. 시즌 오프 때는 항상 자우스에서? 나는 물었다. 그녀는 이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뉴질랜드에 가기도 하는데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우스는 컨디션이 일정하니까 좋거든요. 프로 선수예요? 아니요. 프로는 아니고 프로 지망생. 그렇구나 라고 납득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주치면 가볍게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기껏해야 오늘도 꽤 붐비는군요 라든가 이제 폐쇄까지 정확히 2달 남았네요 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8월에 들어서자 자우스를 찾는 손님이 부쩍 증가했다. 평일인데도 리프트를 기다리는데 10분 넘게 걸리기도 했다. 리프트에 함께 탄 젊은 친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면 화제는 대부분 자우스의 폐쇄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도 적자라는 거야? 이건 자우스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품고 있는 의문이다. 요즘 폐쇄한다고 하니까 잠깐 붐비는 거고 예전에는 텅텅 비었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평일에 여러 번 왔었는데
혼자 전세 낸 것 같은 상태였던 적은 없었어. 참고 삼아 기록해두자면 자우스의 입장자 수는 피크일 때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 70만 명이다. 이것을 떨어졌다고 볼 것인지 안정적이라고 볼 것인지는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일 것이다. 나는 이런 시설이 피크 때의 70%를 유지하고 있다면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크 때 찾아왔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너무 붐벼서 도저히 스노우보드를 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흑자 경영에 필요하다고 상정한 입장자 수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경영자 측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입장객과 그 실제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2시간 스키를 타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바에 들러 술 한잔하고 집에 간다. 경영자 측은 그런 손님을 상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빈손으로 스키 타러 간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스키복은 물론 장갑까지 렌탈 시스템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갤랜드의 넓이에 비해 기묘할 만큼 로커 수가 많은 것도 이해가 된다. 경영자 측에서는 하루 동안 입장객의 회전율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우스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스키나 스노우보드 애호가였고 그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시간이고 계속 타려고 했다. 게다가 그들은 렌탈용품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자우스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로 옆에 레스토랑과 바의 수익이 전혀 오르지 않았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눈만 채워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 애초에 그런 입장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주었기 때문에 피크 때의 70%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단언하건대 그 70%에서 더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70%는 자우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난감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입장료를 2배로 올렸더라도 입장객 수는 반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지랖도 넓게 내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우스를 찾는 다른 젊은 친구들도 저마다 재건에 대한 방책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리프트에 탔을 때 곧잘 그들의 아이디어가 귀에 들어왔다. 스키어가 스노우보더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러니까 스키어보다 스노우보더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러니까 스노우보더 타임을 좀 더 길게 책정해주면 좋을 거야. 스키어도 꽤 많은데? 그보다 역시 시간제로 하는 게 좋아. 기본 2시간으로 정해놓고 더 타고 싶으면 시간을 연장한 만큼 돈을 더 내면 돼. 그러면 티켓의 부정사용도 줄어들 거야. 하지만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 자우스의 폐쇄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폐쇄한 다음에 어디든 견실한 기업이 매입해주는 쪽을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다. 롯데월드가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얘기는 진즉에 깨졌어. 이제 믿을 건 디즈니랜드 쪽이야. 디즈니랜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대? 나도 모르지. 디즈니랜드가 가까우니까 내친김에 이쪽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생각해본 거야. 뭐야, 좋다가 말았네. 나도 옆에서 듣다가 진짜 좋다 말았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폐쇄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았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적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올 기미는 전혀 없었다. 그나마 여한이나 없게 하려고
9월달이 되자마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가기로 했다. 평일이든 한낮이든 자우스는 항상 10,000원이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숲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제는 연습이고 뭐고 없었다.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가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덕분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술은 제법 능숙해졌다. 빨간 보드복의 그녀도 매일같이 나타났다. 리프트에서 내려다보면 실력파인 그녀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래도 그녀 쪽이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하는 그녀에게 장애물이 약간 있는 편이 더 재밌겠다 싶을 정도였다. 드디어 일주일 남았네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녀가 말했다. 그러게요.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보았다. 아직 못 정했어요. 우선 실내 하프파이브에 가볼 생각인데. 아,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프파이브에 가는 건 나에게는 꿈속의 꿈 같은 일이다. 나는 그녀와 자우스 안이 아니라 밖에서 만날 궁리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그녀는 틀림없이 올 것이다. 폐장 때까지 함께 스노우보드를 탄 뒤 우선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말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날마다 자우스에 갔다. 업무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돌아볼 상황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스노우보드 실력은 전혀 향상되는 느낌이 없었지만 그것도 지금은 어찌됐건 상관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월 30일이 다가왔다. 뜻밖에도 그날은 평소보다 공간에 여유가 있었다. 리프트 대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이윽고 그 이유를 알았다. 찾아온 손님 대부분이 진짜 단골이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거야 그들이 내달리는 모습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빨간 보드복의 그녀도 당연히 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리프트를 함께 탔다. 그런 일은 그녀와 말을 나누게 된 이후로 처음이었다.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은연중에 그렇게 되었다. 자우스 안에는 항상 음악이 흐른다. 대개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노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히로세 고미의 갤렌데가 녹아버릴 만큼 사랑하고 싶어, 쇼넨타이의 미안 스키어, TRF의 보이 미츠 걸 같은 그리운 옛 노래를 틀어주었다. 자우스가 그동안 걸어온 9년 동안이 갤렌데에서 흘렀던 히트곡의 온 퍼레이드인 것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음악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오후 2시 40분. 스노우보드 타임 리프트 영업 종료 시간이었다. 그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것과 동시에 주위에서 긴 한숨소리 같은 게 흘러나왔다. 드디어 끝났군요. 나는 말했다. 네, 끝났네요. 그녀도 갤렌데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진짜 눈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 여기서 좀 더 연습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꽤 잘 타시던데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요? 공지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쪽 눈끝이 축 처질 만큼 웃음이 번졌다. 그녀가 내 활주 모습을 지켜봤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다. 이 나이에 스노우보드라니 아무래도 남 보기에 그리 좋진 않겠지만 아직 전혀 괜찮으세요.
저기 저 갈색 보드복 입은 사람은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저분도 올해 처음 시작했대요. 그래요?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갈색 보드복에 노란 니트 모자를 쓴 남자가 감개무량한 시선으로 갤렌데를 아련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분 작가래요. 히가시오 아니? 히가시노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이름이래요. 히로스의 료코가 주연한 영화의 원작자라던데요. 아, 그래요? 대단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다. 나보다 10살이 많다면 44살이다. 그러고 보니 몇 번 본 것 같아요. 심하게 벌러덩 넘어지는 거. 그렇죠? 스노우보드 탈 때는 조용조용한데 넘어질 때는 아주 요란해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그리고 금세 쓸쓸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자, 그만 나갈까요? 네. 우리는 갤렌데를 뒤로 했다. 러커로 통하는 게이트에서는 이미 스키어들이 줄을 섰다. 나는 어떤 말로 그녀를 식사에 초대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게이트를 지나 로커실로 향하려고 했을 때였다. 남자 직원이 핸드스피커를 들고 안내를 하기 시작했다. 스키 고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스키 타임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박자 틈을 두고 말을 이어갔다. 스노우보드 고객 여러분, 오늘 저희 갤렌데를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맞춰 말했다. 나도 모르게 멈춰섰다. 문득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옆을 보니 그녀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좋은 추억이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을 들은 순간 나는 그녀와 밖에서 만나는 것은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와 그녀를 맺어주던 것이 사라져버린 이상 우리의 관계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약속도 없이 각자의 러커를 향해 향했다. 옷을 갈아입은 뒤에도 평소와 똑같이 자판기에 캔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건물을 나섰다.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차에 탔다. 맥밀러에 비친 거대한 건물을 흘끗 보면서 내가 사랑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문득 생각했다. 편집부에서 줄을 달았네요. 에세이와 뒤섞였지만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죠? 이 글은 작가의 망상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2002년 9월. 저는 이 챕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갑자기 주인공이 확확 바뀌고 뭐지? 차인 건가? 이랬는데 그냥 망상이었구나. 참 재밌는 망상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단편이 하나 실려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단편인데 잠시만요. 있다. 아저씨 스노우보더 살인사건이라는 단편이 맨 끝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저씨 스노우보더 살인사건. 이것도 무슨 살인을 하는 망상일까요? 되게 재밌었어요. 작가님의 진가를 보여주는. 저는 용의자 X의 헌신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작가님이 이런 거 되게 잘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정말 이 스키장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누가 범인일지를 추리해 나가는 짧은 단편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짧은 단편이 사실 정말 다른 몇 개의 챕터보다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책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물론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한 방송 같이 우리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이 말 할 때마다 너무 사실 좀 부끄러워요. 좋으면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제가 밤에 올릴 거니까 굿나잇 되시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새로운 책을 들고 올 건데 그거는 내일 짜잔 하고 보여드릴게요. 안녕.